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 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연간 약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대. 비슷하죠. 어.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네네.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어머. 10분도 안 돼서요. 야,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큰일이에요.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와닿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피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 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자동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이것,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요새 진짜 AI 없는 제품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AI 시대가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 누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거 공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끔찍한 인간 청소를 자행하는 세상,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액션처럼 그려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인공지능 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정찰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무섭다. 이 무기가 무인으로 사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군사 강국 미국에서는 신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격 목표가 바뀌거나 적국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야 될 경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비행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 플랫폼 M을 시리아 내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동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아이스 소탕 작전을 벌일 때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지금 벌써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우려가 꼭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7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본인의 SNS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올리며 경고를 했고요. 더불어 116명의 AI 로봇 기업 대표와 살상용 로봇 무기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도 인공지능이 인명을 살상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 경쟁은 곧 인류 파멸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다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 등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위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 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 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에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뭐 여러 가지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마겟돈 맞아요.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그러지 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엑소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간지 몰랐네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네.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아 제발 880개 다 제발.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소행성 베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사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에는 소행성 충돌 사태를 대비한 전문 부서 행성 방어 협력부가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관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명 해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머 플랜이 뭐냐? 이 9톤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체, 벌크 임팩터 또는 핵무기를 발사해서 소행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궤도를 바꾸는구나. 그리고요.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가 지구에 접근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디디모스는 직경 약 780m의 디디모스 A와 약 160m의 디디모스 B로 이루어진 쌍성계로요. 때려오는. 2022년 10월경에 지구와 약 1,04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비해 나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와 손을 잡고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돌입. 지구를 향해 오는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이중 소행성 방향 수정 테스트, 일명 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냉장고 크기의 다트 우주선은 총알보다 약 9배 정도 빠른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인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어깨빵을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트를 쏘듯이. 근데 이게 멀리서 부딪히면 요 1도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1도 차이가 아니라 뭐 0.1도만 틀어져도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행성의 공포로부터 부디 안전한 지구 방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래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안 이 돼.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네.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산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산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가 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V 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네.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문동으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요. 매립해버려. 아,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에요, 산. 마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의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 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많이 줄죠.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일이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아우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에요?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두 분은 옷 쇼핑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이거.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폐하,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래?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칠레 페토르카 지하수 고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 페토르카 지역. 그 이유는 바로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20가지의 비타민과 18가지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일명 녹색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 푸드인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아보카도의 이름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인 아우아카틀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려면 하루에 무려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인 칠레 페토르카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재배 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고요. 마을 주민들은 급수 트럭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인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산간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한 해 약 7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 네. 저 녀석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이고. 네,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되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 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